어떤 이런 비자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신세계건설 역시도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진짜 10조 단위 이상, 뭐 20조 단위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비자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약간 일종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지금 요즘에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신세계건설이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건설의 상장 폐지 그 배경과 이마트그룹의 부동산 사업 전략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건설 상장 9월 30일, 9월 말쯤에 이제 폐지가 결정이 돼서 상장 폐지 이후로 신세계건설에서 100% 이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본인들의 입김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미래 전략을 짜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그건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신세계건설이 100% 이마트 소유가 된다는 거는 신세계건설의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들이 이마트그룹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8만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2,000원까지 폭락을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가 좀 작용을 해서 한때 지금 18,000원, 지금은 18,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장 폐지 가격, 즉 자사주 매입 가격이 18,300원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딱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8,300원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300억 이상의 또 자금을 또 이마트그룹이 또 투자를 해서 이 신세계건설을 재매입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그룹에서는 부담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근데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비밀리에 적용이 돼서 빠르게 좀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자료가 조금 노출이 됐는지 사실 그 이전에 9월 한 중순 이후로부터 신세계건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00원부터 18,000원까지 2주 만에 순식간에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불투명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또 이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조금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해서 계속 좀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24년도 상반기에도 644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22년도 이후로 2,6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적자가 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때 부채 비율이 950%에 육박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파산 수순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업회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신세계 측에서 이마트그룹과 신세계 측에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일종의 사채를 조달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구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인들은 좀 이게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서 이제 자본증권이지 실제로는 일종의 사채거든요. 일종의 이제 채무입니다, 채무. 채무인데 이게 기간이 30년, 상환 조건이 30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동안 30년 동안 상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본으로 환입을 했기 때문에 자본으로 일종의 이제 가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부채가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 넘었었거든요. 1조 2천억이 넘었었는데 자본이 지금은 거의 한 1,200억, 1,4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이 950%에 육박했던 그런 부분인데 6,500억이라는 돈이 다시 이게 자본으로 이렇게 부채가 자본으로 다시 잡히게 되면서 사실상의 부채가 자본으로 잡히게 되면서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20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이 엄청납니다. 이게 거의 한 7%대에 육박하는 7%대 이상의 이자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종자본증권은 이 중도 상환 조건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상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물론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의 사실 부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3년 이내에 만약 상환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7%에서 9.9%로 오르게 되고 매년 또 0.5%, 1%씩 계속 올라갑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이런 신세계건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태까지 건축을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세계건설이 예전에는 신세계건설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마트그룹 전체의 위기로도 같이 또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100%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부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위험 요소로 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이 부분에서 만약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마트 그룹 전체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은 수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자, 신세계건설이 갖고 있는 이 2조 원에 달하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5%만 잡더라도 1년에 1,000억씩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신종자본증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7%에서 앞으로 8%, 9%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뭐 빌리브라고 불리는 신세계건설의 이런 또 이 주거용 이 건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쪽에는 거의 없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건설업체 외에는 이 입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뭐 고성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은 좀 외곽 지역 그리고 아예 그냥 뭐 이런 경남 경북 쪽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미분양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20% 30%밖에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원가가 이미 뭐 분양 원가 자체가 이 분양가보다도 더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마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 PF 가장 좀 우려시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 보증이 1조가 걸려 있고 또 우발 채무가 4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부채가 2조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신세계건설이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뭐 지뢰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그룹이 신세계건설을 살린다라고 했다. 그 배경에는 저는 신세계가 원래 이 정영진 회장이 본업에 올인한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20조를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 20조 투자라는 배경이 사실은 제가 들여다본 거는 이게 본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이 부동산 사업으로 지금 많이 점철돼 있다. 그게 신세계의 또 다른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사업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20조라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지금도 신세계가 지금 이마트 별도로 본다 그러면은 10조의 채무가 있고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20조의 채무가 있어요. 그 20조의 채무가 있는데도 20조를 투자한다? 20조가 지금 1년에 신세계 그룹이 작년에는 적자였었는데 이마트 그룹이 적자였었는데 이 이마트 그룹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20조 투자는 거의 90% 이상 또 다시 투자로 혹은 뭐 이런 채무를 통해서 다시 투자를 할 텐데 굉장히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한 수, 마지막 진짜 도박 같은 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신규 출점 리뉴얼. 여기에 3조 9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9.5%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사업은 아직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테마파크 같은 형태로 많이 지금 발전되면서 이게 또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기존전 리뉴얼. 이 부분 역시도 1조 원 정도 배정돼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지금 최근에 이마트가 리뉴얼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마트 죽전점이었는데 이마트 죽전점이 스타필드 마켓으로 그렇게 리뉴얼이 되면서 사실 지금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 이마트 전체 점 중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그게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신규 고객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기간이긴 하지만 방향성만으로 본다면은 원래 이마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식품 쪽, 식료품 위주의 그런 강점, 신선과 식품 위주의 강점, 그 강점을 살리면서 나머지 이마트 공간을 대폭 줄이고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무인양품이라든지 그런 다시 이제 고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시킴으로써 직매입 비중을 줄이고 이런 특정 부분을 늘려나감으로써 임대료 수입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마트뿐이 아니라 롯데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출점이나 기존점 리뉴얼 역시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20조 중에서 1조 원밖에 잡히지 않았다. 전체 금액에서 5%밖에 잡히지 않았다. 자, 정영진 회장이 본업에 올인을 선언했는데 그 본업이라는 건 사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인데 여기에 신규 출점과 기존점 리뉴얼 이게 사실 본업인데 여기에 전체 비용의 5%밖에는 잡히지 않았다. 이게 사실 의무시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이 세 번째 보면은 신세계 헬스클럽 콘텐츠 신사업 여기에 2조가 투자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백화점에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뭐 이런 헬스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문화 콘텐츠 쪽으로 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라서 사실 약간 의무시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뭐 당장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온라인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 시스템 개발에 3조를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전체 이 20조 중에 15%가 투자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벌써 삐걱대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이마트가 갖고 있었던 네오센터라고 불리는 이 차세대 물류센터라고 불리는 그런 센터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운영권이 이미 대한통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산도 매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벌써 좀 삐걱거리면서 이 온라인 물류센터,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라인 물류센터에 과도한 투자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앞에서 얘기했던 기존점 리뉴얼이라든지 신규점 출점이라든지 이쪽으로 돌린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물류센터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마트라든지 신세계그룹 전체에서 지마켓이라든지 그동안의 쓱닷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힘을 많이 좀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온라인에서는 이제는 한 발 물러나고 그 부분은 오프라인에 있는 본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 신세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의외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신세계가 부동산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신세계 프라포티라고 불리는 이 신세계 자회사입니다. 이마트의 자회사인데, 이 신세계 프라포티가 지금 이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 스타필드였었거든요. 스타필드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하고 스타필드 사업에 거기에 이제 뭐 컨셉을 잡고 그 부분을 신세계 건설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신세계 프라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어차피 신세계 프라포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스타필드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뭐 이마트도 물론 있고 신세계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매출이 어쨌든 그 각자의 매출로 잡히고 신세계 프라포티, 즉 스타필드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연간 몇백억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마트 그룹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세계 프로퍼티 부동산 개발 사업에 11조가 투자가 됐는데 가장 지금 크게 잡힌 게 1차적으로는 스타필드,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 화성국제 테마파크, 프리마 호텔,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그룹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스타필드 청라, 그 다음에 창원, 광주, 이 세 개의 스타필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3조 3천억 정도 투자됩니다. 여기에 16.5%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스타필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동구장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 청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스타필드 청라, 광주, 창원 셋 다 수도권 이 비핵심 상권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오픈했었던 뭐 하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상권인데 거기다가 또 1조 이상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계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요. 또 청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 지하철 건설이 지금 좀 약간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스타필드 청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청라 동구장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유통이 아니라 이제 생활 레저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게 이제 정영진 회장의 복선이기 때문에, 이 정영진 회장의 생각대로 지금 그 스타필드 청라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청라에 동구장 건축비만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연간 유지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야구를 하는 시즌 외에는 그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진짜 수십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야구 경기 진짜 뭐 한 70, 그 부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여기 동구장을 유지 보수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동구장을 지금 뭐 부산시에서 건축하라고 이렇게 장려해줘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건축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수익을 바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오피스텔 뭐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를 같이 넣어가지고 복합 개발을 하는데 1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뭐 지금 이 동서울터미널 이전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동서울터미널 이전에 따라가지고 아파트 밑으로 또 동서울터미널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주민들 반대로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큰 또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사실 이 스타필드 청라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유통시설이라도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유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바로 제일 큰 부분이
이 국내 최대 규모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 동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동탄이 아니죠. 시흥시 밑에 있는 그 지구인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원래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고 방치되었던 부지인데, 이 부지를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단독 입찰해서 이거를 따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4조 6천억을 들여서 뭐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이걸 다 갖춘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외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 지역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포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단독 입찰을 받아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도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따른 뭐 토지를 매각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지금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이마트 측에다가 뭐 보증금 뭐 몇백억을 환수를 갖다 하고 사업을 갖다가 드랍시킨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할 정도로 조금은 지금은 정치된 상태이기도 한데, 사업이 이게 거꾸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인허가를 잘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 정상 진행이 된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참고로 레고랜드만 하더라도 지금 이 뭐 레고 측에다가 100년 무상 임대로 해서 이거를 강원도 이 개발공사가 또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거 엄청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2년째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23년도 레고랜드 매출이 494억인데 순손실만 288억. 거기다가 또 이제 강원도에서는 또 200억을 추가 투자를 그것도 예정으로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또 알펜시아 리조트만 하더라도 약간 경우가 다를지 몰라도 1조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분양 실패로 1조의 손실이 났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울 수도권 진짜 중심지가 아닌 곳에다가 이런 진짜 글로벌 국제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게 이게 과연 성공성이, 과연 이 사업성이 있을까? 이것도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본업이라는 부분들이 리테일과 유통 쪽 아니면은 진짜 온라인 쪽까지를 본업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국제 테마파크에서 골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텔이나 이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에 4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진짜 신세계에서는 이 하나라도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잠실 월드타워인데, 잠실 월드타워의 사업비가 3조 8천억이었기 때문에 이 4조 6천억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진짜 체감이 좀 될 정도고요. 이자만 하더라도 진짜 5% 타진다 그러면 연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발생되는, 2천억 이상이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우려가 좀 낳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사업이 르피에드 청담이라고 불리는 호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원래 프리마 호텔이죠. 강남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 호텔을 재건축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마트나 이 뭐 신세계그룹 사업은 아니었어요. 미래인이라고 불리는 또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5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무려 땅값을 4천억을 주고 이 땅을 이제 그 은행에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땅값만 하더라도 4천억, 평당 2억 9천만 원이라는 진짜 초유의 금액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평당 뭐 1억 3천, 1억 5천 이 정도였기 때문에 2억 9천에 매입했을 때도 사실은 뭐 다들 경악할 정도로 높은 금액이었었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이 토지 비용이라든지 또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미래인이라는 회사가 신세계 건설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들어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 신세계그룹 전체 투자로 바꾼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사업권 자체를 이제 미래인하고 공동 사업으로 바꿔 나가면서 신세계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사업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신세계그룹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호텔이 아니었고 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 아파트 자체가 이게 워낙에 땅값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100억에서 200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시 호텔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분양의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도 못 지을 땅이었는데 그걸 호텔로 짓는다? 더 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지가 강납이긴 한데 호텔로 짓는다 그러면은 호텔이든지 아니면은 뭐 고급 주거타운이든지 그렇게 지으려 그러면은 한강 조망권이 필수인데 초고층이 아니면은 한강 조망권이 안 나오는 그런 부지라는 거죠. 이 프리미엄 호텔 자체가 이 한강에서 조금 약간은 뒤쪽에 고층 건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게 이 호텔로 지었을 때도 엄청난 또 이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거의 지금 뭐 사업비만 1조에 육박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단도 새마을금고에서도 계속 자금을 지금 환수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성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세계건설이 이 건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부동산 사업 쪽으로 많이 뛰어 들어가면서 리츠를 신세계 정용진호 리츠 사업을 출사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프로퍼티 사실 정용진의 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용진의 자회사라고도 하기도 할 정도로 여기서 신세계 프로퍼티가 이거 스타필드도 만들기도 했지만 뭐 나파밸리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인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정용진 회장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이 신세계 프로퍼티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세계 프로퍼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대표라든지 본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신세계 그룹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프로퍼티의 이 대표이사가 이번에 신세계 그룹 컨트롤 타워의 경영전략실 초대실장으로 지금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핵심 계열사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신세계 프로퍼티, 신세계 부동산을 총괄하던 그런 쪽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임성록 대표가 왔고 그 다음에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뭐 이 경영전략실의 본부장 역시도 신세계 프로퍼티 출신이 왔다. 즉,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이마트 그룹이나 신세계 그룹이 유통 본업으로 만약에 올인을 한다 그랬으면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런 경영전략실에는 유통 전문가들이 와서 앉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리를 지금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지금 그룹을 총괄 컨트롤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이 20조를 투자한다는 이마트 그룹의 신세계 그룹의 미래 사업에는 딱 기존점의 리뉴얼이라든지 기존점의 어떤 무슨 뭐 신규점 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백화점의 신규점 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5%도 안 된다는 거죠. 7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부동산에 같이 엮여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이 본업과는 무관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세계 프로퍼티 출신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용진 회장의 복심을 받아가지고 이어나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동산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어떤 이런 비자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계 건설 역시도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진짜 10조 단위 이상, 뭐 20조 단위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본사에서 뭐 전도금 내려보낼 때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비자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약간 일종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아까 20조 투자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지금 한 2027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물론 사업은 약간 연장이 되겠죠. 27년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뭐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23년, 2030년이라든지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만약에 20조라는 투자가 집행이 된다. 물론 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좌초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그 비용들, 그 대부분의 엄청난 채무를 끌어들여서 그 채무를 끌어들인 것으로 다시 이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신세계그룹이 본업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신세계그룹의 부채가 20조인데 저 20조의 부채가 또 잡힌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30조, 40조로 부채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본업 자체도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세계그룹, 이마트그룹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